아직 생산이 남아있는데 생산 한 15분 정도에서 제가 끝내고 지링답 받고 저희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파필드 프리스페이스에서 얻고자 하는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요런 포인트 소스 배치를 공간적으로 잘 하면 된다. 그리고 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얻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인버스 프레시던스 시키면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식을 보시면 필요한 구조지 않습니까? 스몰 fx가 안에 있는 인테그레이션 안에 있는 식을 보면 그 지수함수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구조가 사이노소이드 혹은 코사인 형태의 파동이어야 된다는 얘기. 푸리에가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한 거의 결론은 사실 이게 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should be wavy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그 뜻이거든요. 사이노소이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보통은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바이너리하게 만들죠. 이게 사실 잘 알려진 포토리소그래피 혹은 EBL 방식의 그냥 원리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포토리소그래피를 위시로 한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기술들이 사실 2디멘셔널하게 그리고 이제 에칭 마스크로 보통은 쓰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디지털라이즈한 패턴으로 나오게 돼 있던 겁니다.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래서 저희는 바이너리 패턴, all or noth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경우가 저희 연구실에서 인터피어런스 리소그래피로 뜬 거거든요. 바이너리하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프리 옵틱스 원리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얘는 웨이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파필드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얻으려면 웨이비 해야 되는데 표면의 파동들은 파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파장이 다른 파동이 더 믹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대로 파필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파장에서의 빛만 파필드에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파장의 빛도 보내게 된다는 거고 그거는 뭐예요? 노이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구조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를 다 겪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파장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믹싱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어떤 영상을 표현을 하려면 그게 자유자재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이너소이드하게 지금 이슐론이 바뀌는 구조를 묘사를 한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이너리해지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하나의 파장, 사이너소이드란 웨이브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점점 바이너리해질수록 다양한 파장의 파동들이 믹싱이 돼야 되는데 얘를 표현하려면 이 파동들의 특성이 파필드에서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멘텀이 매칭되는 조건 하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너소이드란 표면 격자와 바이너리한 표면 격자를 보면 저 오른쪽에 여기가 뭐가 더 가 있거든요. 이쪽에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스펙트럼 외에 어디셔널한 스펙트럼이 믹싱이 되고 이게 노이즈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그냥 100년 동안 겪어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부피 격자들 보면 사이너소이드란 그레이팅은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파장인데 특정 모멘텀에서는 빛이 딱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앞서서 K-벡터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던 것처럼. 근데 바이너리하게 만들게 되면은 어디셔널한 빛들이 회절돼서 동시에 나옵니다. 같은 파장에서 혹은 같은 입사각에서.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게 디바이스의 이피션시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현재 AR, VR 글래스의 휘도가 낮아지게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리옵틱스를 제가 2005년도에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뭐 당연한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에 그 ETH의 데이비드 노리스 그룹에서 그거 아니야 사이노소이드하게 만들면 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래서 옵티컬 프리 서피스라고 표면 격자를 재컨셉츄얼라이즈해서 논문을 내요. 저는 이게 당연해서 논문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네이처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앱스트랙트를 읽어보시면은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써있어요. 그래서 사이노소이드라는 걸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들이 썼던 방법은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 리소그래피라고 해가지고 AFM 팁 끝에 열을 가해서 달군 다음에 폴리머 필름에다 갖다 대면은 멜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멜팅이 되겠죠. 특히 이제 PMMA 고분자 같은 거에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처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주면 유동화가 생기잖아요. 그 유동화를 살짝 시키면은 이렇게 웨이비한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디젤이나 프리 스펙트럼대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로 네이처에 논문을 내고 제가 샥을 먹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뭐 한 거지? 왜냐면 저희 연구실은 이거를 그냥 만들어 왔었거든요. 루틴하게.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재밌는 연구 주제입니다. 이게 회절 격자 하면은 되게 올드 패션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은 저들이 처음 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빔 같은 경우에 그레이스케일 이빔 리소그래피 아시죠? 그러니까 이빔 라이팅을 할 때 도즈를 그래듀얼하게 그레이 말 그대로 그레이스케일로 주면은 컨티뉴어스한 커브드 서페이스 얼마든지 만들었고 이거 1980년대부터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빔 라이터가 좋아져서 프로그램 넣으면 바로 그려줘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방법을 통해서 이제 프리렐 렌즈나 이렇게 그레디언트한 서페이스를 만들어 오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시리얼 메소드잖아요. 시리얼 메소드는 뭐냐면요, 하나 만들고 옆에 가서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패브리케이션 스로풋이 대단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로축이 스로풋이고요. 보통은 마이크로미터 스퀘어 퍼 아워로 우리가 정량화를 합니다. 레졸루션에 따라서 보통 레졸루션이 좋아질수록 스로풋이 낮아집니다. 왜냐면 레졸루션을 낮추는데 보통은 시리얼 패브리케이션이 들어가요. 포토마스크 대고 한 번에 팡 찍어내는 거는 패러럴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나와서 얘는 시리얼 메소드 하나하나 그리니까 EBA라고 스캐닝 프로브 리소그래피가 되게 여기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는 DUV나 EUV가 여기 있거든요. 물론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스캐닝 프로브 리소그래피로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줄 때는 모듈레이션 하이트를 많이 못 줍니다. 한 20에서 30 나노미터 정도밖에 못 줘요. 근데 표면 격자가 회절 한계까지 가려면은 물론 물질의 굴절률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굴절률이 높을수록 요구된 높이가 좀 낮아져서 스로풋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한 300나노에서 500나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네이처 논문은 그냥 다이엘렉트릭 디프렉티브 특성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거기에 메탈을 덮어가지고 플라즈모닉 그레이팅 특성을 리포트를 했어요, 사실. 근데 플라즈모닉 그레이팅은 물론 이제 SPL 센서 같은 데 쓰이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로스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샥을 먹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0년도에 이 디렉셔널 포토폴라라이제이션 리소그래피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이거 제가 네이밍을 한 거였거든요, 당시에. 이게 뭐냐면요, 이 아조벤젠이라는 포토크로믹 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함유가 된 폴리머나 슈프라몰레큘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이 나오냐면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말랑말랑해지면서 빛의 평광 방향으로 물질 이동이 생겨요. 이거를 약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이렇게 씬 필름을 이 물질로 깐 다음에 그냥 면도날로 확 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카치된 서페이스가 나오죠. 여기 빛만 조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채워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상온에서 마이크로와트 혹은 미리와트급의 빛만, 가시광선 빛만 조사해주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움직이는데 다시 한번 특성을 설명을 드리면 평광에 평행하게 일어나고 인텐시티에 비례해서 보통 되게 이 물질 이동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 물질로 구성이 된 씬필름의 간섭 패턴을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 라이트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을 간섭을 시켜주게 되면 인텐시티는 균일한데 평광이 이렇게 사이너소이덜하게 모듈레이션 되는 간섭 패턴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폴라라이제이션 인터피어런스 패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얘를 조사를 해주게 되면 물질 이동이 요 사이너소이덜한 프리의 포텐셜에 맞춰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00년 중반부터 저 물결 파동의 그래팅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당연한 거다. 근데 2020년에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범인과 훌륭하신 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면적이 잘 만들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면적에 사이노소이드란 파동이 잘 나오고 높이도 한 뭐 500나노, 500나노 이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 1마이크로까지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레이션 하이도 충분히 나오고 빛만 조사해주면 그냥 한 방에 나오고, 그리고 투명한 물질에 이제 소프트 리소그래피 기법을 도입하면 그냥 역전사가 됩니다. 사이노소이덜한 거에 역전사는 당연히 사이노소이덜하죠. 이게 물질 이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곡면에 그냥 컨포멀하게 입힐 수가 있어요. 그냥 곡면으로 된 서페이스에 저 물질로 구성이 된 곡면 서페이스에 빛을 조사해주면 그대로 형성이 되죠. 이게 그리고 물질 이동에 의존을 합니다. 보통 포토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포토 리액션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본딩을 바꿔줘가지고 크로스 잉킹을 시켜주거나 그래서 씻어내고 그러면 구조가 더 이상 안 바뀌죠. 릴리스볼 하는데 얘는 물질의 이동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새긴 다음에 다른 그레이팅 벡터를 갖고 있는 간섭 패턴을 조사해주면은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터블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심리스하게 새겨놓을 수가 있죠. 보통 HP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AR, VR 글래스는 그레이팅 벡터와 다른 1D 그레이팅이 픽셀레이티드 돼 있거든요.
그냥 쉽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레이즈드 그레이팅이 널리 쓰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멀 그레이팅보다 블레이즈 된 형태로 새겨요. 이거는 간섭 패턴 조사할 때 어시메트릭하게 주면 그냥 새겨져요. 네.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원빔, 투빔을 간섭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간섭 패턴을 넣어주게 되면 블레이즈 된 형태로 그냥 나옵니다. 굉장히 만들기 쉽고요. 또 하나 장점은 사이너소이더란 물질파를 여러 번 중첩시켜서 아비트러리 신데시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그냥 넣으면 얘만 새겨지고요. 얘를 돌려서 90도로 돌리거나 60도로 돌리면 테트라고나 헥사고나 레티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대로 사이너소이드라는 특성이 유지가 된 채로요. 4번 이상 믹싱을 하게 되면 커지 크리스탈이 나오고요. 굳이 크리스탈리니티를 갖고 있는 녀석들만 믹싱할 게 아니라 어시메트릭한 그레이팅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만들어진 구조를 보면 라지 스케일의 물결파들이 아비트러리 믹싱돼서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커지 크리스탈도 라지 스케일에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토크로믹 물질이다 보니까 가시광에서 일부 빛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굴절률이 한 1.5, 1.6. 근데 지금 아직 논문이 안 나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거를 완전히 투명한 물질이면서 굴절률이 높은 물질로 저희가 전사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임프린트를 통해서. 그러면 풀 컬러, 세로축이 파장이고 입사각인데 풀 컬러에서 회절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팅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의 굴절률을 높이면은 요구되는 모듈레이션 하이시 낮아집니다. 모듈레이션 하이시 낮아지면 스루풋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표면 격자에서 이론적으로 여기 실선이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듈레이션 하이트에 따라 얻어낼 수 있는 회절 효율인데 세로축이 이제 디프렉션 이피션시고요. 표면 격자는 디프렉션 이피션시 100% 안 갑니다. 이게 라만나스 표면 격자라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회절 한계 효율을 풀 컬러에서 찍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셀 렌즈 같은 것도 이렇게 새기고 프린팅 방법으로 레스텐 스캐닝 방법으로 어레이화 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RGB에서 풀리 워킹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웨이퍼 스케일로 인테그레이션도 가능하고 커브드 서페이스에도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부피 격자는 그레이팅 주기 방향으로 이제 사이너소이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부피 격자가 사이너소이드하게 형성이 됐다고 치죠. 빛이 이렇게 오면은 회절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빛이 들어가는 K 벡터 방향으로도 사이너소이더라는 게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얘가 느끼기에 구조가. 근데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으면 여기는 없고 있고 없고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또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셔널 프리퀀시 믹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두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되면 빛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사이너소이더를 계속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멘텀이 더 한 곳으로 모여져. 그래서 요게 모멘텀이 디스트리뷰티드해지는 거를 K-벡터 클라우딩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한 방향으로 안 주어지는 거예요. 부피 격자에서 두께가 얇아지면. 근데 이제 상용화된 포토폴리머가 코베스트로사 원래 예전에 그게 듀퐁이었고 벨랩이었고 벨랩에서 인페이지라는 스피노프 회사가 나와서 만들다가 그게 이제 팔리고 바이일에 팔렸다가 지금 코베스트로 온 건데 30년 동안 그렇게 되면서 그 회사만 지금 살아남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16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두께가. 근데 이제 요 K-벡터 클라우딩 이펙트를 주려면은 더 두꺼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요게 두께가 얇을 때 요게 두께거든요. 두께 D, 두께 10마이크로미터일 때는 회절이 이렇게 블로우하게 되죠. 근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샤프하게 되죠. 이 K-벡터 클라우딩 이펙트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HOE는. 이게 10마이크로미터일 때는 요게 앵글에 따라서 회절되는 걸 보면 요렇게 되는데 60마이크로미터 올려도 샤프하게 되죠. 그러니까 K-벡터 클라우딩 이펙트가 현격히 줄어들고 더 샤프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프리퀀시에서만 그레이팅 벡터 모멘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굴절률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굴절률이 너무 크게 되면은 디제너러스가 생겨요. 이건 사실 포토닉 크리스탈 할 때 포토닉 밴드 스트럭처 드라이빙 할 때 이론하고 맞먹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쪽 분야의 이제 레전더리한 페이퍼이고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을 서로 커플링 시켜서 해석을 하는 부피 격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코겔릭 시오리라고 하는데 이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페이퍼고 대단히 좋습니다. 이 코겔릭 페이퍼 보면은 굴절률이 0.01 정도에서 점점 높이게 되면 여기에서 밴드처럼 포톤 밴드 스트럭처 같은 게 형성이 돼요. 이게 디제너러시가 생기거든요. 페이지 어큐뮬레이션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굴절률이 낮을 때는 두께 높이면은 그냥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샤프해지는데 굴절률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0.005예요. 이것도 사실은 굴절률 컨트라스트가 0.01 정도만 되면 디제너러시가 생겨서 스플리팅이 되면서 회절이 한 스펙트럼에서 깨끗하게 안 나오는 현상이 파생이 됩니다. 이게 요하노폴리스 그 유명한 포토닉 크리스탈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굴절률이 모더레이트 할 때는 약간만 밴드갭이 열릴 때는 이렇게 사이너소이드한 파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굴절률 컨트라스트가 커지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페이지 어큐뮬레이션이 되면 스퀴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스플리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굴절률이 막 10-3승, 10-4승5도로만 모듈레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리소그래피 애칭을 해서 패턴이 있고 없고 구조를 만들게 되면 에어 1, 물질이 있으면 뭐 1.5, 1.7 이렇게 10-1승5도로 패턴 형성이 되면 그냥 밴드갭이 열려버리고 원하는 프리퀀시에서 회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리소그래피를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쇼가 굉장히 큰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300 이런 구조. 일반 포토리소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결과인데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좋은데 요 기준이 이제 파이 오버 2거든요. 요 페이지 어큐뮬레이션 이거 이상 되면 스플리팅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요 굴절률 차이가 한 0.005, 10-3승 5도 정도로 대단히 약하게 돼야지 디제너러스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리소그래피로는 불가능하고요. 소위 얘기하는 포토 폴리머라이제이션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 레진이 있고요. 간섭 패턴을 조사를 해주게 되면 여기는 세고 약한데 빛의 세고 약한 요 그레이팅이 사이너소이드하게 형성되잖아요. 간섭 패턴 같은 경우에 요거에 비례해서 여기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간섭되는 모노머가 여기서만 소비가 되고 여기는 안 되니까 물질 이동 확산이 됩니다. 또 그래서 사이너소이드랑 그레이팅이 뎁스 방향으로 심리스하게 형성이 되는 요 원리를 이용을 하고요. 코베스트로는 이제 16마이크로미터인데 저는 조금 두껍게 해봤고 RCAA를 써서 이제 간섭 패턴을 넣었을 때 두께 방향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색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샘플을 찍은 건 아닌데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필드에서 디프렉션을 보면은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더 샤프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굴절률 모듈레이션을 그동안은 파필드에서 디프렉션 나오는 거를 코겔릭의 커플드 웨이브 시어리를 피팅해가지고 델타인이 얼마였다를 추산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 카이스트 박영경 교수님 연구실에서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넌 인베시브하게 라이브하게 안에 구절률 모듈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직접 다이렉트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더니 실제로 10-4승 정도 나오는 걸 확인했고 또 하나 AR/VR 특히 지금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거는 폴라라이제이션 센시티브한 부피 격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려면 리퀴드 크리스탈린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써야 돼요. 이 물질이 특징은 뭐냐면 빛을 조사를 하면 빛의 평강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몰레큘러 얼라이먼트가 됩니다. 이게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우리가 두껍게 만들고 LCP, RCP로 미싱한 간섭 패턴을 넣어주게 되면 요 사이너소이드하게 머듈레이션 되는 평강에 따라서 몰레큘러 얼라이먼트가 생기게 되고 이게 바이럴 프리전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듈레이션은. 그래서 실제로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더 샤프하게 디프렉션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도 박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몰레큘러 디렉터를 정확하게 넌 인베시브하게 뎁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틱 텐서 홀로 토모그래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가 이제 CT 찍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자세한 원리는 박영구 교수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봤더니 그동안 상상으로만 저렇게 몰레큘러 얼라이먼트가 될 거라고만 얘기들을 해왔어요. 이게 30년 된 재료인데 근데 저희가 세계 최초로 다이렉트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거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뎁스 방향으로 몰레큘러 얼라이먼트가
사이너소이드하게 바뀌면서 평광의 디펜던스를 갖는 부피 격자를 구현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1D 그레이팅만 되냐 3D 뎁스 방향으로 3D 패턴도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토닉 크리스탈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굴절률이 모더레이트하게 모듈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의 프리퀀시만 정확하게 디프렉션 시킬 수 있는 부피 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2, 3분만 더 쓸게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기존의 포토닉 크리스탈하고 부피 격자 뭐가 다른 거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옵티컬 프리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피 격자를 옵티컬 프리의 볼륨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OFV 같은 경우에는 밴드갭이 아주 약하게만 끝에만 딱, 그러니까 K벡터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만 딱 디제러시가 생겨서 뇌더가 얘기한 시메트리에 맞춰서 좌우로 가는 빛만 가이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굴절률 차이를 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포토닉 크리스탈입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포토닉 크리스탈이 태생이 어떻게 되냐면 1987년도에 일라이가 이 시그니처 페이퍼를 냈죠, PRL에. 근데 당시에 일라이가 이거를 제안했던 거는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을 이니비션 시켜가지고 레이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했던 거예요. 이게 포토닉 크리스탈 모던 컨셉의 포토닉 크리스탈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토닉 크리스탈 두고 여기에 포토닉 크리스탈 두면은 밴드갭에 올렸을 때 빛이 못 가니까 여기서 캐비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3차원 체커보드 형태로 두게 되면 안에서 레이징을 할 수 있는 캐비티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컨셉이었어요. 그러면 레이징용이라의 포토닉 크리스탈은 당연히 델타 N을 높여서 밴드갭을 높여가지고 여러 가지 프리퀀시에서 밴드갭을 주면 좋은 겁니다. 더 잘 주면.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에서 궁극의 포토닉 크리스탈은 뭐냐, 3차원 포토닉 크리스탈은 뭐냐, 이게 2000년 초반에 다이아몬드 레티스라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 가지 3차원 레티스가 있잖아요. FCC, BCC 뭐 되게 많은데, 다이아몬드 레티스가 챔피언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이게 결론이 내졌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적은 부피로 3차원 격자를 형성할 수 있는 격자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적은 부피로 구조가 있고 없고를 컨트라스트를 주다 보니까 델타 N이 커집니다. 네. 델타 N을 가장 높게 줄 수 있는 궁극의 레티스가 다이아몬드 레티스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우리 보석과 같이 테트라 밸런스를 갖고 있는 유니셀이 없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스트럭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은 우리 옵티컬 프리의 볼륨, 프리 옵틱스 관점에서 좋은 거냐 안 좋은 건데 캐비티로는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컬러를 표시하는 소자로서는 당연히 옵티컬 프리의 볼륨, 저희가 얘기하는 부피 격자를 그냥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피 격자의 또 다른 유명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정확하게 한 컬러만 높은 크로마티랑 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는 이거를 만들 수도 없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셀프 어셈블리 말고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DNA나 나노 입자 같은 것들을 잘 제어를 해가지고 3차원 결정으로 형성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이것도 아주 최근에 리얼라이제이션에서 그 사이언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DNA를 이렇게 테트라 밸런스를 갖게 해서 어셈블리를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레티스가 나오고 실제로 밴드갭이 상당히 크게 열려요. 근데 얘는 프리 옵틱스 관점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관점에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파장이 리플렉션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컬러 휴가 크로마티시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캐비티 관점에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파동은 파동으로 제어하면 좋고, 비전통적인 전통적인 리소그래피로는 절대 프리 옵틱스의 원리를 그대로 충족시킬 수 없고, 이런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면서 요 원리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튜토리얼 성격으로 저희가 요 논문을 냈었거든요. 수식을 다 하나하나 드라이빙을 해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관련된 리뷰 페이퍼가 다한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